사실 수술을 하는 것은 수술하는 의사의 몫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혹시나 불편사항을 겪으실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수술됐는지는 잘 몰랐어요, 또는 이런 식으로 수술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지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기 전에 미리 꼭 확인하셔야지 후회 없을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슴 확대 수술을 고민하고 계실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시게 되는데요. 수술 방법이나 보형물 종류, 그리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수술을 하면 얼마나 쉬어야 될지 참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형물의 크기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혹시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부작용이 발생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보형물의 크기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크게 하는 경우에는 부자연스럽고 모양도 예쁘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보형물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보형물 크기도 중요한데 보형물의 디자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흉곽 모양, 그리고 체형, 현재 가지고 있는 유선의 크기나 피부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보형물 디자인과 크기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맨 처음에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특정 회사의 보형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처음에는 보형물의 디자인, 그리고 보형물의 크기, 마지막으로 보형물 제조 회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형물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팁 중 하나는 보형물을 직접 만져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촉감과 비슷한 보형물을 고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유는 만졌을 때 이게 내 살인지 또는 보형물인지 촉감이 비슷해야지만 내 자연 가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보형물을 선택하는 좋은 방법이나 본인의 체형에 맞는 보형물을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영상을 소개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하단에 상세 보기 내용에 링크를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형물의 위치인데요. 절개 부위도 중요하지만 사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형물을 집어넣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근육 밑에 넣는 근육화 이중평면 방법이고, 또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근육 위에 넣는 근막화 수술 방법입니다. 두 가지 수술 방법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현재 상태를 진단해드리고 이 수술 방법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다른 수술 방법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수술을 하는 것은 수술하는 의사의 몫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혹시나 불편사항을 겪으실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수술됐는지는 잘 몰랐어요, 또는 이런 식으로 수술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지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수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부분은, 수술을 하는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단점을 알고 계시면 혹시나 이런 이상적인 증상을 느꼈을 때 이게 부작용인지 아니면 이 수술 방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증상인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수술을 하기 전 또 수술 후에도 걱정이나 염려 없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술 회복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교적 이 수술은 큰 수술이라고 느끼기가 쉬운데요. 얼마 전에도 상담 오신 분께서 걸리는 수술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본인은 굉장히 큰 수술이고 전신 마취에 오래 걸리는 수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수술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 자체는 과정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잘 수술이 되어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수술 후에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수술 회복이 빨라지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술을 하실 때에는 수술하는 날짜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몸이 편안하고 회복이 빠르고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은 여유 있는 기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계절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현재 신체 상태에 따라서는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수술 후 회복 기간을 잘 고려해서 내가 언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또 언제부터 다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또 언제부터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지에 대해서 미리 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 방법에 따라서 수술 후 통증이나 회복 과정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비교적 회복이 빠른 근막하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빠른 복귀가 가능하고,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사용하는 보형물의 크기에 따라서 회복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내가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언제부터 내가 직장생활이 가능한지, 언제부터 내가 운동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 인공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출혈, 두 번째로는 구형구축, 마지막으로는 보형물의 파열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수술이 진행되고 지혈이 잘 된 이후에 수술 후 첫 일주일 동안에 특별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출혈이 발생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구형구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10년 추적 관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0.5% 미만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염려가 되시는 경우에는 구형구축 예방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구형구축 발생률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방적으로 약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형구축 예방약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형물의 파열은 굉장히 드문데요. 옛날에 사용되던 텍스처 보형물의 경우에는 안쪽에 마찰 없이 단단하게 조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형물의 움직임이 전부 다 오롯이 보형물의 쉘에 전달되어서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용되는 스무스 보형물의 경우에는 안쪽에 마찰 없이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뒤틀리는 일이 많지 않아서 보형물의 파열률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10년 추적 결과를 따른 연구를 보게 되면 파열률은 0.1%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형구축 같은 경우 또는 보형물 파열의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정기검진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한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 후의 결과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수술과 다르게 저는 가슴 확대 수술은 수술 후에 브라를 착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슴의 모양, 가슴골,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달,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낮에 착용하는 브라, 밤에 착용하는 브라, 그리고 운동 시 착용하는 브라와 임시로 특별한 날에 착용하는 브라를 다 나눠서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브라 착용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가슴이 많이 움직여지지 않은 형태로 잘 보존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압박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무실 때 노브라로 주무시게 되면 보형물이 자꾸 가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슴골이 넓어질 수 있고, 격렬한 운동을 하실 때 스포츠 브라 없이 그냥 헐렁한 브라 또는 노브라 상태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가슴의 보형물이 많이 움직여져서 보형물의 위치가 변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브라 착용에 대해서는 꼭 미리 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상담을 할 때 브라 착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슴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나 주무실 때 답답해서 브라를 착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브라 착용에 대해서 새롭게 바뀐 신체 구조에 맞춰서 잘 착용하셔서 고생해서 수술하신 수술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평생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수술을 하시는 것은 잘 상담을 받아보셨을 때 본인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성심성의껏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기 직전에 적어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미리 찾아보고 이렇게 알아보시게 되면 수술 후에 좀 더 걱정 없이 관리를 하시고 수술 후에 잘 관리하셔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수술하시던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이었습니다.